자, 안녕하세요. 북스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도호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이 도호와 우문형의 가도 정책 부분은 예전에 한번 양세법 나올 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도호라는 정의를 좀 보셔야 돼요. 도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망칠 때 도 있죠. 나 호는 집 호자거든요. 도망친 호라는 뜻이야. 집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균전제에 기반한 조용주의 세제와 이제 부병제의 붕괴를 방향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도망갔냐? 자, 본적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그 호를 이제 도라고 하는데, 이거 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자연재해라든지 뭐 간례 폭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경병으로 해서 소농민이 몰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충부, 그러니까 부병을 이제 모집하고 훈련시킨 곳이 이제 절충부거든요. 절충부가 너무 강북 쪽에 이제 특정한 지역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못한, 다른 호들이 그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들을 도라고 하죠.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 원적지, 그러니까 본적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다른 데로 가면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외적인 형상을 제외하고는 다 금지를 시키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해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면 당나라 정부의 입장을 볼 때는 이들이 호적에 있지만 도망갔기 때문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배경, 문제점을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좀 도망간 호를 파악하고 체제 내로 이제 뭐냐면 좀 이렇게 포용을 하자. 그래서 율령 체제에 따라서 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한 것이 우문형의 이제 가도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도 정책은 그 당시 이제 율령 체제 붕괴되고 그 다음에 부병제라든지 군전제 이런 것들이 붕괴되니까 많은 도호들이 발생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체제 내로 이제 흡수 통합을 할까? 이제 고민 속에 나타난 것이 우문형이 실시한 가도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호적에 기재된 본관으로부터 도망된 도와 적의 적,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죠. 양전에 없는 적을, 그러니까 토지를 찾아내서 국가가 이를 다시 장악할 목적으로 이제 했고요. 그때 이제 그 도를 뭐라고 이제 편입시켰냐면 개코로 편입을 시켜. 개코. 그리고 나머지 호를 주호로 편입하는데, 도를 개코로 했으면 그 나머지가 주호로 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굴까요? 거기 원주민들이죠. 원래 살았던. 그래서 원주민들을 주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또 도망쳐갖고 거기에 거주했던 호를 도라고 해서 이제 도를 개코로 해가지고 주 개코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적외인진 경갈. 적외인진 경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호적, 그 토지대장에, 적혀있지 않는 토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토지대장에 집어넣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했냐면, 자, 세격의람 검찰. 세격의람 검찰은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요역 대상자 있죠. 그 당시 요역 대상자들이 도망을 갔어. 그래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뭐냐면 그들에게 역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원의 수학은 아까 전에 도망친 그 호에 대해서 호적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그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친 호와 그 다음에 숨겨진 그 토지들 찾아내서 새롭게 이제 호적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만들고 나서 주호와 개코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2야. 그러니까 주호가 3이고 개코가 2호라는 거야. 그만큼 도망치호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호보다는 개코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 개코가 오히려 더 이제 주호를 몰아내고 호적상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자,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주호와 개코가 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세금 문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호는 세금을 적게 내요. 아니 많이 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개코는 세금을 벌려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개코 같은 경우에는 호등세나 신정세 정도? 요 정도만 내면 되는데 원래 있었던 그 주호들은 이거 외에도 조용조를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호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곧 뭐가 되고 도호가 되고 또 개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렇게 뺀다고 이런 영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의를 보면 자 이때 이제 경제 중심이 남이가 이제 일어났다.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대개 보면 이제 부병이 징발된 그 설치된 절충부들이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 당시 주로 강남 지역, 그러니까 양지강 하류 지역으로 이제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경제적 발전이 이뤄지고, 요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강북의 인구보다 강남의 인구가 능가하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가도 정책을 통해서 예전에는 본족지 소환주의. 일단 도망간 호는 본족지, 원래 호적에 있을 때는 이렇게 소환한 원칙이 있었는데, 이때는 거주지, 부족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호라도 일단 거기 지역의 개코에 일단 호적에 편입되면 여기에서 이제 살도록 하는 정책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요. 자, 상당한 점토가 건가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지방의 신흥 관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흥 관료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방에 보면 윤회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원래 유회관이었는데 윤회관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형세호 계층들이 이제 반대를 해. 왜냐면 이들은 이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이제 토지도 갖고 있고 또 그 당시 도망간 호를 예숙민으로 삼았어요. 근데 국가 권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토지를 건갈하고 그 다음에 예숙민들 파악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해되는 이제 형세호 계층을 중심한 그 지방의 하급 관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코를 제도화해서 국가가 이제 도망간 호를 개코해가지고 제도화시켜서 파악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토호와 개코의 담세비를 불균형이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토호와 개코가 부담하는 세금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토호 같은 경우에는 조용조, 호등세, 신정세 이렇게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 개코는 호등세하고 그 다음에 신정세 여기 두 가지만 부담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상당히 주호들이 몰락을 하고 상대적으로 개코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양세법 때는 바꿨죠. 토호와 그 다음에 주호와 개코 상관없이 호등에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호등에 비해서 이제 부과하는 세제가 양세법 때 처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양세법 이전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잠깐 보세요. 거기 이제 호등제가 있죠. 호등제에 입각한 이제, 근데 이 호등제는 뭐냐면 자산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류하고 그걸 이제 호세에 반영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전에는 당나라 초기 때는 땅을 군분하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세금 또한 어떻게 해요? 군분징수야. 군분 분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균전제가 무너지고 장원제가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이런 추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당나라 정부가 균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데 군등징수를 그대로 유지한 한도 내에서 일부 뭐냐면 호세에 그 자산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반영하는 그런 호등세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주세제가 아니에요. 보조적인 세제예요. 호세만 한정돼서.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주세금이 돼서 나중에 양세법에는 이제는 뭐죠? 군중징수가 없어지면서 이 호등세가 이제 일반적인 세제 기준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참고로 여기 호세가 뭐냐? 호세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뭐냐면 토지세 이런 의미의 그게 아니라 원래 이 호세는 관료의 복록을 이제 충당하는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구호동제도 해갖고 그 자신의 자산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는 양세법, 그러니까 조용조 체제에서는 거의 부세 정도 불과해. 부세.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빈부 차이가 커지니까 이 호세에 부과된 세금 징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야? 주 기준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호세도 나중에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원래는 관료의 복禄충당을 목적으로 했는데 양세법 때는 호세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호세가 아니라 그 호 있죠. 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에 따라서 그걸 부과한 세금을 호세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등제에 또 실시한 그 세금이 호세 외에도 지세라는 게 있어요. 이 지세는 이제 뭐냐면 이건 토지의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양세법 좀 지세가 이제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갖게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토지세가 아니라 이 지세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지만 주로 걷는 목적이 구황에 대체하는 목적이야. 가뭄에 대체하기 위해서 조금씩 걷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원래 지세였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세가 토지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한테 걷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호세나 지세나 원래 초창기 때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호의 자산을 바탕으로 걷는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은 당나라 초중기 때 호의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걷는 그런 세대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양세법 때 어떻게 됐죠? 주요 세제 기준이 됐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건갈이라든지 운송 책임자는 율령체제 밖에 있는 직이에요. 이걸 이제 보통 사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나라 중기 때 보면 율령에 명시되지 않는 뭐냐면 간직들이 많이 넣어놨어. 그 대표적인 게 절도사 같은 세력들이죠. 그 외에도 이렇게 건갈이라든지 운송 책임자처럼 율령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율령 체제의 붕괴 또 뭐냐면 반영이다. 그래서 이런 건갈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건갈 담당하나 운송 책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이제 율령 체제 밖에 있는 사직이기 때문에 율령 체제를 붕괴를 더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호등제나 가도정체는 율령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율령 체제가 무너지는데 그거에 대해 타협적인 산문에서 나온 거야. 근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율령 체제를 붕괴시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양세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양세법 이전에 가도기 체제로 나왔던 것이 이 우문형의 가도 정책이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양세법의 기준하고 좀 비교해서 좀 보세요. 가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 중에.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안사에 난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군전제를 중심으로 이제 조용조 해가지고 양세법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양세법 부분은 꼭 외워두세요. 양세법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국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세제할 때 양세법, 1조편법, 지정음제 3대 세제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양세법의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이제 뭐냐면 군전제 붕괴죠. 그래서 이게 당나라 초기 때 실시했던 군전제가 뭘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장원제로 바뀌게 돼요. 자, 군전제 붕괴 원인은 이제 뭐냐면 오랜 평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관료 귀족에 의한 미개간지 점유, 사원전 증가. 특히 이제 이 사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 특권을 갖고 있어요. 예, 특히 이 사원전은 또 사찰에 주는 토지지만 실제로 귀족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면세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원전에 기부한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원을 이제 귀족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토지를 확대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용했다. 그 다음에 관료 영업전의 이제 사유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균전의 붕괴 원인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구분전 영업전을 매각을 했죠. 그래서 부호도의 대토지 사유화 촉진했고 아까 얘기한 처럼 구분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할 때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예외 조항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원칙이 돼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으로 매매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장원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간유작용과 사원작용이 있는데 이거 간유장원 간이 뭐냐면 소유한 장원이고 사원장원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원지인 사원에서 소유한 장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주정로제가 확립돼서 이것이 당나라 때 시작해서 명청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지주전호제 확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관료전이라든지 사원전이라든지 이런 장원들은 실제 거기에 관료들이나 사찰 승려들이 견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작할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몰락한 유민들이 이제 부곡인이 갱년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들어가면서 전호로서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주전호제가 확대돼서 나갔다. 자,
그래서 전원의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대를 납부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고요. 요때 전원은 이제 학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되게 통상적으로 볼 때 예속성이 강한 전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예속성이 강한. 그래서 노예는 아닌데 노예는 아니지만 농노 정도 비슷한 예민 수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군전제와 장원제 붕괴됐어. 장원제 바뀌었죠. 그래서 군전제가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제도 바뀔 수밖에 없어. 군전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군등분배를 해줬죠. 그러면 세금도 어떻게 돼요? 군등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용조라는 것도 군등징수인데 문제는 장원제가 확대돼 가면서 이제 사람들마다 토지의 소유가 불균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전의 군등징수, 조용조치제가 좀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등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뀐 것이 양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양세법은 양염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이제 받고 실시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양세법이 실시한 원인을 이제 보면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원인을 보면 균전제가 붕괴되고 장원제가 실시되니까 토지를 실시한 농민들이 조용조 부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도호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한 자들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재정이 부족했고,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강남의 조세 수치 확보가 필요했다는 거. 왜냐, 안사의 난 이후에는 그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세 수치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이제 있어요? 강남 지역이 아직까지는 당나라 이제 통치 구역이니까 강남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그 토지를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세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사회경제적 어떤 발전이 반영됐는데 2년 3년작이 이제 반영이 됐고 농경이 그래서 2년 3년작 같은 경우에는 2년에 몇 번 농사 짓는 거죠? 3번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세제도에 반영을 했고 상업발달 등등등 이런 배경으로 이제 양세법이 이제 실시했다. 자, 양세법의 내용 원칙 꼭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요게 단세가 있는데 단세는 양세법 제외하고는 잡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야. 원칙상.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지 실제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재정이 부족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잡세가 이제 여러 가지 부과가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징수 시기는 2번에 거쳐서 징수하죠. 2회 징수한다. 그래서 이제 하세, 추세 이렇게 여름에 한번 걷고 그냥 봄에 가을에 한번 걷고 이게 2번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대응 원칙 호를 기준한다. 그래서 호를 기준한다는 건 호등세를 이제 일반적인 세제 기준이 되죠. 예전에는 호등세라는 것은 지세, 호세 같이 부세에 부과했던 일시적인 기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주요 세금이었던 하세나 이제 추세에 부과했던 그런 세금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양출 재입,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 전액, 정납, 거주지 등록 기준,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요거, 내용 꼭 파악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양출 재입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먼저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에 맞춰서 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각 주연의 1년간의 경비와 상공액, 상공액은 중앙에 올리는 세금들이죠. 등등등을 지출 계산해가지고 총액을 결정하면 그 총액에 맞게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양출 재입의 원칙이다. 이게 이제 근현대에 들어가서 이제 근현대 세제 방식하고 동일하죠. 이 방식이. 그다음 건거주의는 뭐냐면 주호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 부적을 올려서 부과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호와 개코를 구분했죠. 그래서 개코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주호와 개코가 세금 부담 없이 똑같이 걷는 거야. 어디에 따라서? 호산 대응 부과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호의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의 자산의 등급에 따라서 똑같이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산 대응 부과는 아까 말처럼 정남과 중남의 구분 없이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예전에 균전제 아래에서는 정남과 균전제 아래에서는 토지가 상당수 이제 똑같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균등징수였어요. 근데 이제 1등급에서 9등까지 이제 빈부의 차등을 둬서 징수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했다. 호등제를 확대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세 2번의 세금을 걷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뭐 양세, 줄 양자 써갖고 양세라는 설도 있어요. 되게 언제 걷냐면 하세와 그다음 추세. 그러니까 이제 여름하고 가을 때 걷어요. 그래서 이제 하세 추세를 이제 걷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 중에 2년 3작을 반영하지 않았냐. 그래서 2년 3작이라는 것은 2년에 거쳐가지고 3번의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그 강복을 기준에서 뭘 얻었냐면 그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속, 그러니까 조라는 것들을 이제 했는데 밀과 보리는 거울 작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은 이제 뭐냐면 밀과 보리는 가을 작물이 가을과 겨울 작물이고요. 속은 이제 여름 작물이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세와 추세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단세 원칙이 있다고 했죠. 모든 세금들 이제 뭐냐면 아까 하세와 추세로 통합해서 걷어요. 그래서 딱 양세법 그 명목으로 한번 두 번 걷고 그 외에는 걷지 않아. 잡세는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잡세가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급납주의,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 동거세대 부과. 그래갖고 이제 그 동거세대라는 것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같이 살잖아요. 그렇지만 혼은 나눠가지고 세금은 따로 걷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했다. 급납주의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급납주의는 뭐냐면 세금을 걷을 때 뭘 걷는다는 거죠? 이 금자를 우리가 금 운동할 때 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금속으로서 금이 아니고 이 금은 돈의 대명사예요. 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돈을 걷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현물세였어. 근데 급납주의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한나라 이후부터는 계속 헌물세였는데 이 세금을 걷게 될 때 이제 뭐냐면 동전을 걷는 그런 이제 정책들 실시해요. 근데 이제 물론 모두 다 걷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는 돈을 걷지만 화폐를 걷지만 지세는 아직까지는 미국을 걷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양세법 같은 경우엔 들어온 지출 쓰이는 용도를 보면요 3분의 1이라 해서 유주로 해서 주의 경비도 사용돼요. 예. 그래갖고 자체 이제 주의 경비를 쓰고 그 다음 3분의 1은 그 송사에서 이제 절도 간짜사들이 쓴 건데 예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절도사들이 여러 주들을 가다한다고 했죠. 그 중에 중심부가 있잖아요. 해부에서 이제 쓰는 그것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상공 중앙에 납부래. 그래갖고 중앙에 쓰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당나라 재정이 풍부됐다는 거. 그래서 양세법은 그 후에도 뭐예요? 계속 지속이 되죠. 물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다른 점은 있지만 잡세가 부과되고 그래서 당나라 때 만든 양세법은 언제까지 가죠? 명나라 때 장거정이 일조편법은 이제 바뀔 때까지 그 큰 틀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의미는 뭐냐면 조용조가 이제 기존의 체제가 이제 개별적이고 인신적이고 균등적인 세금 체제였죠. 근데 양세법은 호단이라는 자산에 따라 징세하는 호등적 수치 제재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이제 빈부의 차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리고 국가가 대토지 소유를 인정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자, 한계는 이제 보면 일단 빈부의 차를 정하는데 기금속 같은 동사는 호등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동사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움직이는 물건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야.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라든지 임야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양세법은 뭐냐면 이 부동산의 기준을 바탕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그 자산을 그래서 이렇게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상 파악이 안 돼. 그럼 신고하겠어요? 신고 안 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리대금에서 얻어진 이자 같은 것도 세금 부과가 어렵다. 왜? 이자도 세금을 뭐냐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소득 올렸다는 걸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돈 있고 돈 버는 사람이 신고하겠냐고 안 하죠. 당연히. 그 다음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돈을 바꾸거나 비자로 대를 받을 경우에는 환산할 때 관리에 부정 개입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돈으로 주로 원칙상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시장에 가서 돈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비단으로 대납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예, 그럴 경우에는 환산하는 과정에서 관리에 부정한 개입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도 비슷하죠. 원래 조선 후기 때 이제 대동세나 이런 것들은 몰려 걷는 데 원칙이에요. 쌀을 걷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19세 가면 이게 뭐냐면 그 정결세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쌀을 걷는 건데 뭘로 바뀌어요? 그 뭐냐면 그 세금을 돈으로 걷죠. 전납화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제 쌀을 뭐냐면 돈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관리에 부정부패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 일어날 때 이거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됐죠. 그래서 그 전 시간에 이제 제가 부병제에서 모병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 그 가도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03페이지 펴볼까요? 일단. 자, 303페이지, 거기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이거는 이제 그 04년도 문제인데요. 그 04년 문제인데 그 예전에 가도정책하고 양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자, 다음은 당나라 덕종 때 780년 양염이 양세법 시행을 칭하면서 제하 4가지 새로운 세법 원칙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뭐 한자가 있는데 한자를 친절하게도 다 뭐냐면 해석해 줬어. 그래서 이제 별 의미는 없이 그냥 밑에 문제만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자, A는 호는 주거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한 호를 기준에 갖고 한다. 이 같은 세역 징수의 원칙을 개정하기 전에 세법 원칙 30자 이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 이제 요거 그 덕종 때 실시한 양세법 이전에 무슨 정책이 있었죠? 가도 정책이 있었죠. 가도 정책. 그 가도 정책 때 기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주호와 개코를 구분하고 차등 징수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주호와 개코를 구분하고 차등 징수한다. 근데 어떤 분은 이건 이제 조용조 체제이기 때문에 군등 징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양세 그 뭐냐면 조용조 체제 쓰면 안 돼요. 가도 정책 기준을 쓰셔요. 왜냐면 요 주호와 개코라는 말 자체가 조용조 체제에서는 없어. 언제 생긴 거죠? 이거는 나중에 가도 정책 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건 가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법이 개정된 것은 어떤 사건은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사의 난 이후에 군전제가 완전히 붕괴됐죠. 그래서 강남 지역이 이제 그 당나라 통치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강남 지역에 세수요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양세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B는 거기에 본 사업은 그 정남과 중남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의 차이를 추동한다. 이걸 개정 이전의 원칙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조용조의 원칙을 쓰시면 되겠죠. 정남에게 토지를 균등 지급하고 세를 균등 징수한다. 그래서 조용조 체제가 뭐예요? 그 균등 징수죠. 왜 균등 징수겠어요? 그 앞에 있는 그 토지가 군전제는 균등 지급이기 때문에 균등 징수를 하게 되죠. 근데 양세법은 대토지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차등 징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여기에 더 추가하자면 정남과 중남을 왜 구분하지 않고 얘기했냐면 정남과 중남을 왜 그 당시 조용조의 체제는 구분했죠. 정남은 뭐죠? 성인 이상이죠. 그래서 보통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얘기하고 60세에서 18세에서 60세까지 성인 남자를 말하고 제일 뭐냐면 생산력이 제일 높은 집단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남정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근데 중남은 성인은 아니고 미성년이야. 그래서 보통 만 18세 이하에서 한 만 14세 정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촉법소년 좀 약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연령대죠. 청소년.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세금, 그 토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토지를 지급을 하냐면, 그 당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면 얘네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국가가 그 정남이 지금 액수 중에 반 땅을 줬어. 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뭐냐면 정남과 중남이 차등으로 이렇게 징수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정남을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뭐다? 군중징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거기 뒤에 넘어가서 304페이지 펴 보세요. 자, 304페이지에 보면 3번 문제가 있죠.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이게 상당히 되게 포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당대 안사의 난 이후부터 명대 16세기 중요, 청해 옹중지 시대 중요 변화를 쓰시오. 그러면 요건 뭐 써야 되겠어요? 안사의 난 때 이후에는 양세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명나라 때 이제 그 시작된 16세기 중요 같은 게 1조 편법이겠죠? 그 다음에 청해 옹정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지정음제죠. 그러니까 양세법, 그 다음에 지정음제 1조 편법 내용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강구하면 스케일이 크죠? 근데 요즘에 요런 문제 안 나와. 뭐, 양세법이면 뭐,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한번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금박지생 견해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중국에서 다음 조세제도가 시행된 때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앙의 재정 지출의 근거에 총세액을 정하고 각 지역에선 중앙에 분배된 수령에 따라 그 지역의 호를 세대로 징수한다. 요거는 양출 제입의 원칙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토착고와 객고 등에 모두 현재 거주하는 이제 그 주현의 호적에 편입하여 장정과 재산에 따라서 다가에 따라 호등을 정한다. 경거주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 나누어 징수하되 하세 6월, 추세 11월 납세 기한하고 호등에 따라 화표를 내고 토지의 미국을 낸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 무슨 제도죠? 이건 양세법이죠. 양세법. 양세법 원칙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양세법이 실시한 배경을 하면 일단 일본이 금방 나오겠죠. 토지 경영의 확대에 의한 농민 물량. 그래서 이제 토지가 한쪽에 치중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원제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 안 풀었죠? 조세제도와 관련된 내용. 풀었나요? 내가 이거 풀었나? 안 푸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조세제도 이제 내용 보면, 자, 일단 가 내용을 보면, 자, 사람들은 정남과 중남의 구별 없이 빈배 차별 두어 비록 조용조의 명칭이 섞여 나오지 않지만 실제 용과 조와 어울려 조를 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이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당나라 중기 때 시시한 양세법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호조의 명칭이 있었는데 농토가 있는 자는 조분을 내고 호가 있는 자는 배와 비단을 냈으니 농토 위에 다시 호구에 대한 세가 있었다. 자, 요거 그 나는 위나라 때 만든 호조시와 관련된 내용이야.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는 제도죠. 자, 그 다음에 다는 그 용과 조를 감하지 않고 쭉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신정세라는 게 있어. 신정세라는 건 뭐냐면 성인 남자들이 걷는 인두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정세가 원래는 그 당나라 때 그 양세법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있었지만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양세법 안에 편입이 됐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서 송나라 때 들어가면서 이 신정세가 다시 부활돼. 그건 왜 부활되냐면 양세법은 이제 뭐냐면 딱 한 가지 세금만 걷는 거잖아요. 양세법 안에 지세와 그러니까 하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만 이제 딱 걷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건 중국 왕조의 전반적인 시스템인데 중국 왕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정해진 세제는 딱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정되게 이제 그 정해진 세제는 그 이상 넘지 못하도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관리수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이제 개혁 작업도 하고 돈도 들어갈 때 많잖아요. 군사비 들어가고. 근데 선조께서 처음부터 나라를 건국할 때 원액 징수주의라고 해갖고 원액 중수주의라고 해갖고 원액 총액을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앙세금에서는 더 이상 세제를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편법을 두냐면 지방에 있는 세제의 세금을 중앙으로 편입을 시켜. 그래서 끌어다 써. 그럼 문제는
지방에서 세금을 중앙에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했어? 지방 세금이 없겠죠. 지방 재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방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세가 만들어져. 잡세가. 그럼 또 잡세가 만들어지면 세금을 또 뭐냐면 끌어다가 또 뭐냐면 중앙세제 또 올려서 쓰고, 그러면 또 지방이 부족하면 또 잡세가 붙고. 그래서 이렇게 양세법 만들 때도 중앙세금을 이렇게 끌어다 쓰고 지방세금을 그러다가 잡세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송나라때 신정세야. 신정세.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양세법 체제에서 송나라때 신정세가 뭐냐면 만들어진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원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그 출제 교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송나라 때 양세법 아래 그 신정세는 잡세가 이렇게 붙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조용조와 관련된 거죠. 당나라 초기 때 제고. 그래서 조용조 관련된 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는 거를 이제 찾으면, 자, 양세법 아래에서는 뭐가 실시됐죠? 모병제가 실시됐죠. 그래서 1번이 금방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절도사가 변지를 통치할 때의 제도다. 아니죠. 양세법 때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위나라 호조식이니까 그 내용은 이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다의 제도는 그 균전제가 함께 실시됐다. 다는 이제 아까 말처럼 송나라 때 그 양세법에 잡세가 갖다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균전제는 이제 북이나 당나라 때 이제 실시한 제도니까 아니고요. 나제도가 점점 가전제와 함께 시행됐다. 나제도는 당나라 때 실시한 조용조치제야. 자, 점점 가전제는 이제 언제 실시했죠? 서진 때 실시한 제도죠. 그래서 시기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순서로는, 시간 순서는 먼저 나온 게 나죠. 서진의 호조식.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이제 조용조, 당나라 초기 때고, 그 다음에 가가 양세법, 그 다음에 다가 이제 양세법에다가 여러 가지 신정세 같은 부세, 잡세가 부과한 송나라 때니까 이렇게죠. 그래서 가, 다. 이런 이제 그 순서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번. 전반적인 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총괄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303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총괄평가 303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보면 자, 다음 기획이 실시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양협이 제한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세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기억의 실시 배경, 양세법 실시 배경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죠. 안사의 난 이후에 가속화된 토지 소유 경북 때문에 균전제 균등분배, 조용조의 균등진수 체제에 맞지 않고 타지로 이제 도망간 도가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또 안사의 난 이후에 3분의 1 수준의 격간된 호구수는 근궁의 번진 병력 유지하는 군사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안사의 난 이후에 그 양세법을 실시하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강남이었죠. 이렇게 이제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원칙 세 가지. 이거 상당히 많은데 뭐 단세가 원칙이고 이의 진수가 원칙이고 호를 대상화하는 액수는 자산에 대응하는 원칙, 양출제의 원칙 등등등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양세법의 원칙 관련된 문제 꼭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05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자, 그 7번 문제 보면 가와 나는 당나라 때 조세제도 관련된 사조이다. 가시기 때 본적지주의가 유지됐던 이유를 서술해보고 나의 밑줄친 기읍과 지세 그런 니은의 호세가 가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각각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본적지주의가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본관의 이용을 허용되면 부병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된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본관이 이제
뛰쳐나온 도둑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지세호세인데, 자, 양세법 때 지세호세라고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이제 지세호세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제 밑줄 친 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가시기 때, 그러니까 양세법 때 지세와 호세의 얘기가 아니라, 가시기 때니까 양세법 이전의 지세 호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세는 이제 뭐 하는 세금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흉년에 대비해서 구황대책을 목적으로 이제 징수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호세는 관리의 봉급을 충당할 목적으로 한 거야.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 호등세죠. 자산이나 토지의 얘기에 따라서.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양세법 실시하면서 이 호세와 지세가 의미가 바뀌어지게 돼요. 호세는 호의 전체적인 자산을 부과한 거고, 지세는 토지의 전체 이익을 대상으로 부과한 토지세 일종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호등의 기준이 이제 뭐냐면 양세법 때 주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양세법 때의 그 호세와 지세와 그 이전의 호세 지세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을 근거해서 세금을 걷는 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펴보세요. 자, 312페이지 26번 이제 문제를 보는데, 26번 문제 잠깐만. 이건 예전 다 풀었네요. 예, 이건 풀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부분요. 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당의 경제 문화를 볼게요. 당의 경제 문화. 당나라의 경제 문화 자체는 뭐 그렇게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앞에 송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훨씬 더 발전됐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 송에 넘어가기 전 당나라가 이제 어느 기반을 깔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요걸 이제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상업은 그 당시 당나라 때는 개방주의 원칙을 냈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많았다는 거, 외국과의 문물 교류가 많았고, 그다음 전국적인 강력 시장이 형성돼서 운하가 개통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도가 확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 차, 소금 생산이 증대되는데, 이게 좀 눈여볼 게 차가 음다라고 해서 차 마시는 풍습도 유행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양파라든지 차 같은 거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이 차가 그 당시 이제 많이 풍수 유행됐고, 이 차가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전매제를 실시해, 차에 대해서. 그래서 다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부과되고, 이것이 나중에 신체권을 이제 유지하는 경비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설탕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됐다. 그래서 태종이 인도에서 보내 설탕 생산 기술을 습득하겠고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벼농사인데, 그 벼농사 하복지대까지 확대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복지대는 원래는 분식이 돼가지고 밀농사를 주도했어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강남의 도작, 이 벼농사 형태가 뭐냐면 하복지역까지도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쯔강 이남의 인구가 증가됐다고 했죠. 이걸 남이라고 했죠. 그리고 강남의 미국 생산이 증대되고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족사회 발전은 수공업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다의 전국적인 보급과 또 연결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차를 같이 마시려면 뭐도 필요하죠? 닭이도 필요하죠? 닭이 다 뭐예요? 도자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도자기 공업이 발달돼서 당상체 같은 거 대표는, 당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려한 빛깔로 자랑하죠. 그래서 당나라 대표적인 도자기가 이 당상체인데, 근데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이건 기족적인 거고, 이 당상체는 실제 쓰였던 그 뭐냐면 도자기가 아니라 그 무덤에 있잖아요. 부장품을 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자기가 이제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요. 자, 금융은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그 개원통보가 사용됐죠. 당나라 현종 때 화폐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죠. 어음제도. 그 다음에 집회기용 비전.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 어음제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어떤 그 특정한 시기에, 나중에 특정한 시기에 돈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어음이죠.
근데 이 어음이 한어음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한어음이 이제 더 발전되는데, 한어음은 뭐냐면, 내가 빌려줘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빌린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채권자 제3의 지정에 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는 거야. 이게 한어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안이라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어음의 일종인데, 이 증서가 뭐냐면 비전이야.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일종의 뭐냐 지폐 기능한 거죠. 원래 지폐로서 만든 건 아닌데 한어음이었는데 어디 가든 뭐냐면 돌고 돌면서 특정한 시기에 가서 돈을 교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같은 것들을 교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 화폐 대용을 썼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제도가 이제 개방제도는 이제 그 뭐냐면 일종의 돈과 물품을 보관해주고 대신에 뭐냐면 이걸 저당 삼아서 뭘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다. 자, 그리고 도시의 발달과 대외무역을 볼게요. 당나라 때 상업도시가 발달됐는데 대표적인 게 장안이에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장안은 당나라 때 수도이고 상당히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주대에 입각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바둑판 모양으로 구격화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시서시라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방이 있고요. 그 방에는 이제 방문이 있어갖고 특정한 그 시점이 되면 문을 닫고 또 열고 이런 야간 통행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장안의 도시 구역이 그 도시 그 계획도가 나중에 주변 국가의 수도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발해 상경성이나 그다음 일본의 고대 수도였던 뭐 헤이초쿠, 헤이안코 다 발해를 모델로 해갖고 만든 도시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동도 낙양도 있고 강주, 명주, 양가 같은 무역항들이 발전됐다. 근데 이제 당나라 때도 이제 발전됐지만 뒤에 송나라 때는 더 발전됐죠. 예. 그래서 송나라의 도시제도하고 도시구조하고 당나라의 도시구조가 좀 달라요. 이건 좀 나중에 송나라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도시에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당나라 때 그 도시의 시장은 모든 곳에 뭐냐면 상설적으로 시장이 개설된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국가가 정해진 특정한 구역에서만 시장이 개설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장안 같은 게 딱 두 군데 개설돼 있죠. 동시, 서시. 예. 그 다음에 이제 낙양에서는 세 군데. 동시, 서시, 남시. 그 다음에 그 각종 지방에는 주, 부, 현의 소재지 시장이 설치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가끔 이제 뭐가 등장하는 초시라 해가지고 지방의 이제 소도시의 정기적 시장인데 이 초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허가받는 시장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었는데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 도시까지 확대돼요.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 때 도시는 국가가 지정된 간설 시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시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장사를 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도시 구조는 이렇게 시장에 지정된 시와 그 다음에 곳곳에 이제 여기 네모칸 곳이 있죠? 방으로 구성돼서 이걸 시방제라고 하거든요. 시방제. 그래서 이는 시방제로 운영돼 있었다. 이 시방제가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붕괴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행이 있는데 행은 뭐냐면 상인조합이에요. 그래서 동업종포조합이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행이 이제 갖고 상인길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동업종포들의 그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들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을 받으면서 정부의 어떤 필요한 문자들 대준 것도 행의 역할이었어요. 자, 여기에는 작이 없죠? 수공업조합인 작이. 작은 언제 생기죠? 이거는 당나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송나라 때 생겨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보통 그냥 행작이라고 해서 연칭을 하는데 행작이 에서 작이 생긴 거는 송나라 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대외무역을 이제 보면 당의 이제 대외무역의 이제 발전과 이제 개방주의 정책으로 해서 동서 간의 교육이 이제 촉진이 됐고 그래서 당나라 장안이 이제 그 당시 국제도시로 부각이 되죠. 그 다음에 시박사가 설치했다. 시박사가 한 것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시박사는 주로 이제 뭐냐면 무역에 관련된 사무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물품도 통제하고 일종의 세금도 걷고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시박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박사는 당나라 때만 설치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당, 송, 원, 명까지 설치됐어. 당, 송, 원, 명. 그래서 이제 당나라부터 해서 명나라 때까지 초기까지 설치됐던 것이 시박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시박사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해관제도로 바뀌어요. 해관제도로.
청나라 때.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라비아 상인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 당나라에서는 아라비아 상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국 상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뭘 움직이냐면 각 도시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살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제라고 했죠. 방이라는 걸 특정한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살도록 배려를 해줬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번방이라고 해요. 번방. 예. 그리고 번방에 이제 이때 병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특정한 외국인들이 살도록 하고 거기에 또 관리를 임명했어. 그 외국인 중에 뛰어난 애들을 책임자로 임명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 신라하고 관련된 거 있죠? 신라도 맞아요. 뭘 했죠? 특정한 도시에다 신라인들만 모여 살 수 있도록 당나라에서 신라 방을 뒀죠. 예. 그리고 신라 방을 관리 감독하도 이제 거기에 신라 간을 두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당나라의 번방제도예요. 이해되시겠죠? 원나라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이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볼게요. 탈라스 전투는 이거 별표 2개 쳐놓으셔야 되죠. 예전에 제지법과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풀어볼 텐데, 자, 탈라스 전투는 751년 8세기 중반 때 일어났던 거야. 그래갖고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슬람 제국, 그러니까 아바스 제국이 이제 확대나가면서 중앙아시아 진출을 하니까 이때 이제 그 중앙아시아 서역 지역은 중국의 그 영역에 있어요. 거기 이제 도시국가들이 중국의 원조를 요청했어.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에서는 그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손지 장군을 파견했죠. 근데 고손지 장군이 열심히 싸우다가 거기에 도시국가들 중에 일부가 배반을 때린 거야. 그래서 뒤통수 얻어갖고 패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 패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고손지 장군 좀 외워두시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번장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흑지산지라든지 고손지라든지 이런 사람 뛰어난 외국인 장군들을 그냥 등용을 해갖고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고손지 장군이죠. 자, 그 의미 외워두세요. 탈라스 전투 때 이제 당나라가 아바스 제국한테 패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 동서교통로가 비단길에서 뭘로 바뀌었다? 해상길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중앙아시아 패권이 당나라에서 뭘로 바뀌었다? 아바스 제국으로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제지술이 중동에 전파됐죠.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잡혔던 중국 기술자 중에 한 명이 끌려가면서 바그다드 갔고, 그 바그다드에서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카이로를 거쳐가지고 저쪽 모로코를 거쳐서 쭉 해서 이베리반도 거쳐서 유럽까지 확대돼 나가죠. 제주술이 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 제주술 기술자가 다시 돌아와요. 중국으로. 그래서 그 사실들이 이제 역사서에 이제 기록이 돼.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이제 주변에 여러 이민족도 있었어. 초창기 때는 돌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돌골이 이제 동돌골, 서돌골 하면서 이제 쇠퇴하고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당나라 중기 때, 안사해난 때 무슨 족이 있었죠? 위그도족이 있었어, 위그도족. 그래서 안사해난 때 진압할 때 위그도족의 요청을 받아갖고 진압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 소고드인,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소고드인은 그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하게 상업을 주도했던 민족이 이 소고드인이야. 그래서 이 소고드인 관련된 데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그 소고드인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 통합이 돼요? 위그도인들이 통합이 돼. 이거 나중에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장안이 이제 동서교통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대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대 종교들. 그래갖고 이제 그 외대 종교들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 일단은 요교가 있는데, 요교는 배하교라고 또 하죠. 그래서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또 배하교가 하는데, 뭘까요? 조로아스트교야. 조로아스트교. 그럼 뭐냐면 그 당시에 이란인들, 소고드인이나 위구르 계통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들이 들어왔고요. 경교가 있는데, 경교를 이제 뭐냐면 네스티우스교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저쪽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대진교라고 해요. 대진교. 그래서 경교는 정통 기독교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이단이에요. 동방교의 일종이지만 이단이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모 숭배를 하지 않아요. 예, 그 네스토리우스는. 그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신라까지 건너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다음 마니교는 이제 명교죠.
만이교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만이교는 이제 그 당시 조로아스트교에서 갈라진 이제 종파지고 그래서 철저히 이혼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이단인들,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많이 믿었던 그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에 보면 그 축창후 때 이제 만이교의 이종경이라는 그 경전이 중국에 전파됐다. 그리고 안사의난 이후에 만이교 승려와 해골사자가 함께 장안에 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종 때는 만이교를 신봉한 위구르인들이 와서 만이사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잖아요. 이 명이라는 명자도 원래 그 당시 이제 만이교의 명교가 있으니까 호칭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는 이제 그 당시 해교 또는 청진교라고 해요. 해교, 청진교. 예. 그래서 왜 해교라고 하냐면, 원래 이제 해교는 이제 그 예전에 이슬람 오기 전에 해족이 있었어, 해족. 위구르족이. 그래서 위구르족이 이제 해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종교 해가지고 해교라고 해요. 해교. 그리고 지금도 그 해족, 그러니까 해교를 믿는 해족이 지금도 뭐야? 위구르족과 달리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위구르 계통이었지만 이제 이들이 중국화돼요, 또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해족 자치구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위구르족, 조상은 위구르족인데 그 많이 이제 중국인과 혼혈되어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뭐예요? 다 중국이냐? 중국말 사용해. 근데 결정적으로 타는 게 뭐냐면 종교는 뭘 믿고 있죠? 해교를 믿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해족 자치구, 해족 영화 자치구가 있었고, 위구르족 자치구 다른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족도 있어요,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당나라가 만든 완성된 율령체제는, 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봤고요.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제 확립을 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 확립. 거기 형성으로 돼 있는데, 확립을 고치세요. 형성은 이제 당나라 때, 한나라 때 형성돼갖고, 확립은, 당나라 때 확립된 거죠. 예,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그 내용들 보면, 자, 그 당나라 때 이제 그 문화권이 확립이 됐는데, 자, 문화권이라는 말은 제가 한번 얘기해줬죠. 그 제 역교도 시간에 중심 문화가 있고 중심 문화에 영향을 받은 무슨 문화가 있다고 했죠? 주변 문화가 있죠. 근데 주변 문화가 중심 문화에 통합되지 않고 그 고유성을 계속 유지할 때 우리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 문화의 보편성과 그 다음에 고유 문화의 특성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문화권이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제 중국의 영향은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심 문화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율령, 한자, 불교, 유교. 여기 이제 키워드 이제 중심 문화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시아 문화권 확립된 이제 배경을 보면요. 정치 군사면에서 당과 주변 국가의 긴밀한 정치 문화적 유대 관계가 형성됐고, 그다음 당나라 개방주의 정책 때문에 주변 국가 교류가 되게 활발해졌고,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 문화적 교류를 촉진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4대 기본 요소 있죠? 유교, 불교, 율령제, 한자가 당대에 완성돼서 각 그 주변 국가에 영향을 줬다. 통일신라 문화나 나라 해이한 시대나 발해 문화에 영향을 주고 고대 국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유교를 이제 볼게요. 유교는 당나라 때 이제 그 유교는 한당유학은 뭐예요? 홍과학이죠. 홍과학을 완성시키는 책이 뭐냐면 그 공영당의 오경정이야. 그래서 공영당이라는 사람이 당태종의 명령을 받고 뭐냐면 오경정의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위대의 여러 파들의 해석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뭐냐면 그 유교경전의 해석을 통일시켰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상들이 나냐면 이제 태종 때 이제 이렇게 시켜 공영된 오경정의를 이제 편찬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명경가 있죠. 경전 시험 볼 때는 다 뭘 쳐놓고 보죠? 오경정의를 보고 공부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유학의 간학화, 사상의 해이다 이런 것들 초래를 했고, 이게 이제 유교가 점점 이제 홍과학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느냐,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잘 이제 유교를 멀리하게 돼. 유교는 이제 뭐 하기 위한 거죠? 그냥
과거 시험 보기 위한 용도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불교나 도교 이런 게 미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당나라 말기 때 그 당시 한유나 유종원들이 이제 뭐냐면 기존의 한당 유학을 비판하고 홍과학적 유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유학들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신유학이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이학이나 성리학이 바탕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오경전이가 편찬되면서 문제점도 있지만 남북주의에 다양하게 전개된 동아시아 문화가 유교조 재정립됐고 중앙집권적 황제지배체제가 지향을 하게 됨으로써 율령국가를 완성했고요. 또 불교가 됐죠. 불교도 요때 불교는 인도 불교가 아니에요. 중국화된 불교죠. 중국화된. 그 인도의 이성적인 합리적 불교가 그 당시 이제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 신비의 주수 쪽 병론이 변모하고 호족 불교 지배층 연결되고 등등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성 차원에서 그 새로운 이제 불교를 이제 지향을 하겠다. 그래서 불교 병역성도 하고 그 다음에 불교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중국 문화를 혼합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탄생된 이제 중국 같은 불교가 여러 종파가 있는데 청태종, 법상종, 하엄종, 선종 등등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 중국화된 불교고 제일 큰 불교가 어디야? 선종이야. 그래서 선종인데 선종은 나중에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성리학에 영향을 미쳐. 왜냐면 선종에 이게 있어. 본체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본체체는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어디에 영향을 준 거야? 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의 용은 어디에 미치죠? 기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이와 기가 실려있는 유교 경전이 오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오경보다 뭘 강조한다? 사서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일단 본바탕은 뭘 이해해야 돼요? 선종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려 말기 때 성리학이 도입됐죠.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선종의 이해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도입된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율령체제죠. 그래갖고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쭉 형성된 율령체제가 이제 당나라 때 완성됐고 이것이 각국에 영향을 주죠. 고구려, 신라, 일본, 율령국가, 고대국가 형성을 두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이게 문화 전파의 수단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적인 문자가 되죠. 오늘날 영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각국 이를 병용해서 많은 문화 매개체상인데 요걸 이제 이용해갖고 뭐 일본은 시나가나나 가타가나 이런 가나 문자를 만들고 각국의 좀 민족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등등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한자만 알고 있으면 지식인들 한자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다 뭘로 하냐면 만나서 필담을 했어. 필담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자를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죠? 얘기는 통해.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뭐냐면 조선책략 있죠. 조선책략도 그 당시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 당시 중국 영사관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항추셴이 하고 김홍진이 얘기 나누는 것을 항추셴이 친절하게 뭐죠? 필담을 나눈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조선책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월남 망국기도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만들었죠? 랑게차오가 이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가 있었다. 그래서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율령, 한자, 4대 요소. 그래서 형성은 한나라 때부터 형성돼갖고 확립은 당나라 때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274페이지 펴보세요. 자, 274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한 시대의 중국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이제 당나라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 형성이라는 말보다는 향립이라는 말이 뭐예요? 향립. 왜냐면 형성하면 한나라 때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나라 때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지문에 이제 3번이 그와 관련된 건데, 만약에 형성을 이제 당나라로 해석되면 4번이 답이겠죠? 공영당의 오경정의는 유학의 자연의 발달을 저해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륜 병련을 모아서
문서를 편찬했다. 위진남북조 시대죠? 요거. 그리고 2번은 서민적인 국수적인 성격을 지닌 문화가 발달했다. 서민적인 국수적인 성격은 누구 문화죠? 송나라 때 문화야. 네, 송나라 때 문화. 네. 그 다음 3번은, 자, 유교를 정치 인형으로 채택하여 중국문의 기틀을 마련했다. 요거는 이제 한나라 때 문화죠. 근데 이제 이 한나라 때 문화인데 아까 완성이 한 형성이 될 때는 답이 3번일 수도 있어요. 한나라. 근데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제가 보기는 되게 보면 4번을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4번은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당의 문화를 볼게요. 당의 문화. 자, 당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당나라 문화하고 송나라 문화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당나라의 문화는 이제 크게 귀족적이고 서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귀족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럼 왜 귀족적이고 왜 개방적이냐? 자, 귀족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당 이전에 남북조 이대로 성장 귀족이 이 문화를 주도했기 때문이야. 귀족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 개방적이 뭐냐면 당나라의 개방 정책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각국의 이제 인재들을 이제 등용했잖아요. 번장제도나 빈곤가나 그다음에 서역 제국과 교류, 영토학자, 그리고 그 당시 오랑캐 풍습도 유행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빈곤가 실시 이런 등등등 이런 개방적인 성격 때문에 당나라의 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의 이민족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방적 성격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다음 송나라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거꾸로 보시면 돼요. 귀족의 거꾸로 뭐죠? 서민적이죠.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장악했으니까 이들이 문화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는 개방적이 아니라 좀 폐쇄적이죠. 얘네들이 국수적이야. 그러니까 서민적이고 국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북조의 문화와 남조의 문화를 두 가지 문화를 동시에 계승 발전했다. 이런 것들 동시에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 후기 때 유학을 볼게요. 당나라 후기 때 유학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한유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당나라 때 유학이. 그래서 한유를 이제 좀 볼게요. 이 당나라 때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기존의 유학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왜냐면 기존의 유학이 자꾸 중심의 유학이고 핵이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불교나 그 다음에 도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교 도교를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면 불교와 도교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유교 경전 읽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유교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반성도 있었고, 그 다음 안사의 난을 겪고 오면 이 안사의 난에 대해서 기존의 불교 도교가 대응을 못하는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 혼란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학이 필요하겠다. 이런 반성적 차원에서 이제 한유나 유종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런 건데, 자, 한유를 이제 볼게요. 한유는 그 당시 불교와 도교의 폐해를 이제 지적을 하고요. 새로운 유학을 이제 세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한 게 도통론이야. 도통론은 뭐냐면 공자, 맹자 이후에 유가의 정통은 다 단절됐다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한당 유학, 홍고학은 진정한 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원시 유학인 맹자의 정통, 맹자 이후에 이전의 유학이었던 원시 유학을 부활시키자. 그리고 도의 흐름은 유교에 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는 부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이 도통론은 나중에 정의와 정오가 또 도통론을 주장해요. 정의, 정오, 도통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통론 부분 근데 좀 약간 다르긴 달라요. 이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성이다 해갖고 이 사람은 인간의 성을 인이, 예지, 신 5가지 구성을 했고 그 다음 성을 다시 상중하로 구성했어. 그래서 상품의 성과 하품의 성, 중품의 성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고 상품의 성은 학문을 통해서 더 밝은 성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중품의 성은 이제 아까 선이 같이 있죠. 그래서 좀 계도를 해서 학문을 통해서 많이 교화를 해갖고 상품의 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하품의 성은 악이야. 아무리 얘네는 개돌려고 가르쳐도 안 돼.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인간들은 대개 보면 중품이거든요. 성과 악이 동시에 있어. 그러면 얘들이 있으면 어떻게? 얘들을
교화시켜줘야겠죠? 항목을 통해서. 자, 이런 논리가 이제 뭐냐면 오성인데, 이 오성의 논리는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나중에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성리학. 성리학 보면 이제, 일반 민중들을 범인들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잖아요? 이들을. 그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 한유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성설을 주장하는데, 복성설은 뭐냐? 복자는 이제 있고 성인데, 성은 타고난 성이죠. 타고난 성으로 복귀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 타고난 성이 뭐야? 착한 거잖아. 근데 세상에 뭐냐면 찌르다 보니까 나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복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성설을 주장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맹자의 유심주의. 맹자는 인간의 어떤 선천적인 걸 몰라봤어요. 성선설을 봤죠. 불교 사상을 정취시키고, 신비주의, 욕심을 제거하면서 본래의 성선을 봉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외에도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죠. 유종원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유종원. 그래서 유종원은 이제 그 뭐냐면 그 천인관계를 새롭게 추구해서 천인상원설 부정한 사람은 또 유명해요. 천인상을 부정한 사람은 인간의 기능화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하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다음에 상당히 참신한 생각. 그러니까 종교의 신비주의를 뭐예요? 부정한 거야. 이 사람은. 예. 그 유정원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 유은석이고 제가 그 유정원 얘기는 이거 다시 적어주세요. 유물주의 경향을 띠고 있고요. 무신론적인 정신은 삼재를 안 믿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이제 역사 발전 성인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이제 유정원이에요. 예. 그 다음 유은석이라고 해서 유우석이 있어요. 유우석. 이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인 관계를 새롭게 추구해서 천인상설을 부정했다. 예. 지금 얘기한 건 유정원이고요. 유우석이라는 사람인데 유우석은 그 당시 이제 천인 관계를 새로이 추구해서 천인상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 인간의 기능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결국 하늘의 의지에 무관하다. 유우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안 나와있지만 두 명 더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도교인데 도교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당나라 왕실에 보호를 받았죠. 왜 보호를 받았죠? 표면적으로는 노자의 이름이 뭐야? 이이야. 이이면 농서 이씨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 선조다 하면서 이제 도교를 보호를 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신천사도를 이제 천사도가 두 개 나눠줬다 했죠. 신천사도 그 다음에 예전에 원래 천사도.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갖고 뭐 남북과의 천사를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 정책들을 했어요. 다만 이제 불교 축정무 때는 불교를 진흥했죠. 이건 예외적인 거고요. 도교를 실제로 진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했던 건 뭐냐면 도교를 통해서 뭘 견제하려고 했죠. 불교 세력 견제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사서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역사 편찬을 국가가 장악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통 사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가문에서 편찬했는데 국가가 이제 뭐냐면 당태종 때 국사 감수 제도를 이제 둬서 감수 국사 제도를 둬갖고 이걸 통제를 했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좀 이따 풀어볼게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유지기가 이제 사통에서 뭐냐면 최초로 이제 역사 이론서를 이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요게 되면 종전에 이제 당나라 때 당태종 때 간찬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을까 간찬을? 국사 감수제도를 실시하면 감수 국사제도를 실시하면 국가가 인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책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역사적 평가를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역사 편찬에 개입되면서 역사 해석의 핵에다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역사에 강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간찬서서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개인이 역사를 펼쳐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사가가 삼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재라는 건 뭐냐? 저기 보면 재능, 지식, 역사의식 이렇게 이제 삼재를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삼재와 관련된 내용은 또 진삼국사기 표에도 나와요.
그래서 진삼국사기 표현 내용 보면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올릴 때 삼재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역사가의 임무는 직강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할 사실 근거 직설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랑케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보시죠. 그래서 올바른 사과는 사실 있는 대로 기록하고, 그다음에 기록하는 것 중요시 여기고, 잘못을 은폐해서 잘한 것만 뭐냐면 그 부각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통전이 있죠. 두가 쓴 통전인데, 통전은 역사서술에서 종래의 정치사 일문사 중심의 역사 편찬이 있었는데, 이에 탈피해가지고 제도사를 정비했던 책이 두의 통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죠. 두의 통전.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통지죠. 통지. 아, 이거 진짜 저도 이 통지가 그 동계에 잠깐 언급돼 있어. 언급돼 있고 거의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고, 그거 아마 제 생각에 거의 틀려서 낸 것 같아 보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어디에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신었냐면, 그 중국인의 역사 서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세히. 예. 그래서 이 통지는 정초가 이제 썼는데, 이 정초가 이 통지를 쓸 때 살아있을 때는 이 책이 뭐냐면 발간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원래 이제 오리지널 원본보다도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살아있을 때 발간되지 않다가 원본만 있다가 원본이 이제 나중에 발간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발간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많이 손실됐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서술 방식은 기전체 통사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단대사를 비판하고 통사 위주로 사마강에 좀 영향을 받는다며요. 예, 이거 사기의 서, 한서의 지 등 문물제도의 변화를 썼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앞에 있는 두의 통전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송나라의 문헌통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 통지에 합쳐서 이걸 삼통이라고 해. 제도사 중심으로 글을 쓴 거야. 자,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전체지만 좀 약간 기전체 없는 것도 있어. 이게 락이거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먼저 제기는 이제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서술한 거고요. 열전은 제왕 이외에 뛰어난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게 열전이에요. 열전. 그 다음에 20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서와 지를 이어받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역대 전장제도와 학술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을 형성했는데, 그래서 20개의 중요한 장르를 마련해가지고 뭐냐면 그 학문에 대한 어떤 학술 문화나 정쟁들의 역사를 쭉 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학이라는 그 책에서는 사회 수집법문과 교감은 이제 사료를 이제 오타 수정하고 문장이 좀 잘못된 걸 이제 수정하고 그걸 교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교수학에서 처음으로 전문사가 된 것이 교수학이다. 그래갖고 이제 사료 수집법문과 사료를 정리하고 오타 선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했다. 하나의 이제 이거 한 자체가 뭐야? 교감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학문 자체예요. 이게. 자, 그래서 20락 꼭 외워두세요. 자, 그 의의를 보면 아까 말한 통사체제의 주요 의의를 강조했다. 통사체제라는 것은 이제 말한 것처럼 그 기전체 통사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대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쓴 거죠. 사마강이 통사를 썼죠. 사마강이 많이 통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기전체 쓸 때는 뭘 썼는가? 단대사 위주였잖아. 근데 이제 다시 통사 위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지를 개조해서 지라는 것은 한서의 지죠. 내용을 개조해서 풍부하고 사회 역사의 전문 인식하고 있고 지혜 형식에 벗어나서 상호 연관과 발전의 관점으로서 문화학습 영역에서 큰 사회적 변화 발전을 탐구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지를 개조한 게 뭐죠? 20락이에요. 예, 20락. 그래서 이제 락이 상당히 그 통지 중에서 백미 중에 백미야. 예.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동계나 우리가 있는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이 없고 그 중국인의 역사서라는 그 전문 서적에 있어요. 나올 줄 모르겠어 이게. 그냥 틀리다고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한번 이와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 표시냐면 한 3문제 정도 되는데 276페이지 펴보세요. 276페이지 몇 번 문제 보냐면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다음은 중국의 송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모둠에 답하시오. 자, 북방의 이민족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 송정부는 그들과 구적적인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로써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인 국제 질서를 했는데, 이때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 국제 질서를 무슨 체제라고 할까? 이걸 조공책봉 문제 부여하죠. 조공책봉 관계. 그리고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사상.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상을 자신의 중심으로 보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뭐라고 불러? 오랑캐라고 하잖아. 우리도 말하면 오랑캐야. 그래서 중국을 중심해서 동쪽의 오랑캐를 동이라고 하고, 서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하죠? 서영이라고 하고, 남쪽의 오랑캐를 남만, 북쪽의 오랑캐를 북적,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들 그 오랑캐들이 자기들한테 조공을 오고, 그리고 조공하면 해산을 하고, 그리고 왕이 새롭게 등장하면 뭐야? 책봉을 받아야죠.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 원래 이 조공 책봉 관계는 주나라하고 누구의 관계? 제후의 관계에서 했는데, 한 부제부터 주변의 국제관계에 적용이 된 거야. 이게 조공 책봉 관계고, 이게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공 책봉 관계가 모든 나라가 일시적으로 맨날 항시적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조공책봉 끊임없이 하는 사람도 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옆에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거 보면 지가 필요할 때만 해. 조공책봉 해다가 안 되면 이제 안 하고, 조공삼을 받다가 책봉은 안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뜨끔뜨끔하고. 주변에 뭐 이민족도 마찬가지야. 조공책봉 하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이민족은 이제 조공무역하고 책봉 관계 안 맞아. 그건 왜냐면 조공할 경우에는 해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공무역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불과한 거지, 이거 하나 했다고 해서 조공책봉 맞았다고 그 나라가 뭐 중국의 예속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좀 힘들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구족을 받으면서 조공책봉했냐? 일단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볼 때 중국은 뭐죠? 갑이고 우리는 뭐예요? 을이잖아. 예, 그러니까 중국부터 발달된 문화나 이런 것도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물을 하면, 교육을 하려면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형식상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네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네 번째 볼. 자, 그 결과 사상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도교를 압도하면서 다시 지배적 위치에 확립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남송 때부터죠. 이 경향이 당말에 누구부터 출발했냐면 그 한유라는 사람이에요. 한유가 도통론을 주장했다고 했죠? 도통 개념을 제시해서 신유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때 한유 쓰시면 돼요. 그럼 요번에 이제 예전에 한유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올 때는 뭐가 나왔어요? 한유의 주장 내용 싸고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거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당중기 이래 널리 확산되고 성리학 영향에 끼친 불교 종파는 뭐죠? 선종이죠. 선종.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선종은 중국의 최대 뭐냐면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중국화된 불교야. 그리고 선종에는 이제 도교의 사상의 어떤 그때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둔이의 송대 철학자들이 우주의 만물 이치와 인간 사회 문제를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했대. 이 우주동의 존재의 핵심은 뭘까요? 이와 기죠. 이와 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선종의 영향을, 본체체와 작용의 용, 체와 용의 개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다음은 8세기 때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 교류에 관한 기술이다. 자, 거기에 이제 보면 8세기는 세계는 문화권이 정립된 시기를 맞이한다. 동아시아에서 유교 문화권,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유럽의 기독교 문화권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각 문화권의 중핵이 되는 정치 세력이 변성했다. 기획의 수도인 장안은 외국의 사절 및 유학생, 그리고 이란인, 아랍인 등을 상인들 왕래의 국제도시 봉쇄. 이때 기획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거는 기획은 바그다드죠? 아니면 장안, 그러니까 당이죠, 당. 예, 당나라 수도를 의미하죠. 장안이니까. 그럼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키워드 2개가 있죠? 귀족적이고 국세적이다. 꼭 외워두시고. 그러면 거꾸로 그 송나라 때는 서민적이고 뭐죠? 이거는 국수적이다. 그럼 왜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나? 이 나라 문화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되면, 일단 그 당나라 문화의 담당자가 누구죠? 귀족이었고, 개방 정책을 위한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고, 당제국 영토의 확장, 외국 문화의 또 개방성, 그리고 번장이라든지 빈곤가 같은 것도 해서
여러 문화를 또 수용하려고 노력했죠. 인재들을.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발견한 시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양대 중간에 활동했던 이산상인은 탈레스 전투에 사로잡힌 포로에서 배운 뭐를 통해서 유럽에 전하게 돼. 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제지수이죠. 제지술. 그럼 제지술이 만들어진 거는 언제 때요? 후한 때죠. 후한 때. 체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후한 때 대표적인 그 뭐냐면 역사책과 그 저자는 뭘까요? 한서죠. 저자는 방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잠깐만요. 몇 번을 보시냐면, 자, 7번을 볼게요. 7번. 그 옆쪽에 7번. 네, 7번. 자, 당송병역기 형성과 가장 이제 거리가 먼 것은 당송병역기는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이제 당나라 송나라 넘어갈 때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 싸운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좀 뒤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귀족 정치가 사라지고 문신관료 체제가 등장했다. 예,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 형세가 등장한가 전호계층이 출현됐고 모병제가 후퇴되고 병농일체 부병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죠. 예. 그리고 불교와 도교를 대신해 유교가 사상계 주로 다시 등장했다. 맞죠? 언제부터? 한유 때부터. 한나라 초기 때,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 때부터죠. 당나라 초기 때는 저희 불교와 도교가 판을 쳤죠.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후기 때 한유와 유종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불교, 유교 내에 어떤 자중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영향을 준 게 된 거죠. 송나라 때 이제 다시 성리학이 다니고 학대, 주류가 된 거죠. 사상계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몇 번을 보냐면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이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당나라 역사서와 관련된 거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10번 문제도 문제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이제 기출 근거 찾는데 어디에 찾았냐면 저기 이제 중국의 역사 있죠? 거기에 찾았어. 아마 이번 연도에 들어간 교수님도 거기에 낸 것 같아, 보니까. 예전에 같은 책에서 낸 거 보니까. 자, 그러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황제는 진, 제, 주 등 5왕조 모두 완비된 사서가 없음 알고 여러 학자들에게 명하여 이를 분담하여 편찬하게 돼서 비서가무하여금 총괄하도록 했다. 여태 황제는 누굴까요? 황제는 당태종이죠. 그리고 진, 주, 제 이런 나라들은 어떤 황제는 남북조 시대 때 있죠. 이런 나라 북위 왕조하고 이제 남조 왕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뒤에 그 왕조들 역사서를 편찬해야 되잖아. 근데 이 시기는 좀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원래는 이 왕조의 역사는 수나라가 등장하면서 수나라도 이제 간찬사서다 해가지고 얘네들도 처음에 이제 간찬으로 해갖고 국가에서 주도하려고 했는데 수나라는 막 만들려다가 뭐예요? 망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제 계승한 거야? 당나라가 계승한 거야. 그래서 당태종이 이때 이제 비서가무하고 총괄하는 건 국사 감수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야. 이제 간찬사서를 이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편찬했다. 이 사서는 사전의 종류별로 표제를 탄 편을 만들어 각 편마다 관련 내용을 연호돼 순서대로 배열했다. 이 체제는 각 사건의 원인과 발달, 전개 과정과 결과 및 영향에 일관된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요거는 사건의 원인 발달,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서술 방식은 뭐죠? 기사본마치죠. 기사본마치. 자, 그러면 요때 그는 누굴까요? 그는 원추를 얘기해요. 원추는 좀 듣보잡이지만 난송 때 통강기사본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최초 기사본말이라는 그 체제를 만들었는데, 통강기사본말은 이제 왜 만들었냐면, 그 앞에 이제 자치통감이 있었죠. 자치통감의 내용을 사건별로 이렇게 재정리한 거야. 재편집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감을 다시 재편집해서 자치통감 기사본말이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 줄여서 그냥 통강기사본말. 그래서 이 통강기사본말이 최초의 이제 통강기사본말이고요. 그 외에 원통강기사본말, 원기사본말, 명기사본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사본말체가 하나 나왔죠. 그게 이제 19세기 때 이경에 있었던 뭐죠? 연려실 기술. 이런 책이 이제 기사본말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자, 간을 인해서 이제 정사 편찬에 있어 창의성과 비판 의식이 약화됐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개인이나
집안이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이걸 만들죠. 전에 있는 왕조의 역사를 이제 재편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 왕조의 필연성, 멸망의 필연성과, 그 지금 왕조의 어떤 창건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맞춰갖고 이제 쓰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사기나 고조사도 다 이제 국가가 편찬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가는 이황제의 이유, 그러니까 당태종이죠. 역사 이유로 다른 그 사통이 편찬됐다. 맞죠? 그래서 이건 유지기의 사통. 유지기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때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사서는 대일통과 의지를 중점을 뒀다. 대일통과 의지를 중점을 둔 공자가 줬던 춘추예요. 춘추. 대일통이라는 건 천하는 한 사람에 통치해야 된다. 태양은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춘추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나는 이제, 그거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이거 원추가 관련된 거고, 나는 이사설 토대 단대사를 다룬 사설 처원추였듯, 단대사를 이제, 다룬 사서는, 어딜까요? 노나라 이거 춘추예요. 노춘추 있죠? 그래서 보통 춘추는, 춘추 전국시대 때의 어떤 각국의 연대기거든요? 원래는 노춘추, 제춘추, 여러 가지 춘추도 있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노나 춘추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춘추 해갖고 이제 노나 춘추만 얘기하는데, 최초 단대사는 춘추다. 네, 기억을. 춘추는 편년체죠, 또.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기읍과 니귿.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한 문제. 자, 305페이지 펴보세요. 305페이지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신 제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수의 이전의 왕조사 편찬은 사마천의 사기나 방구의 한사처럼 개인의 특정 과목을 맡아서 하는 사천이었다. 근데 여기 보면 재상이 역사체의 편찬의 지도와 감독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언제부터? 당나라 때부터, 당태종부터. 그래서 이제 원래 비서성이 가난했다가 나중에 문화성 옮기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감수국사제도야. 감수국사제도. 그러면서 예전에는 보통 한 번 편찬하면 몇십 년 걸렸거든. 근데 이거는 수년간에 뚝딱 만들죠.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화 부분을 볼게요. 당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의 전반적 특징만 이제 물어봤지. 문화가 어떻고 당나라의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일단 보면 당나라의 대표적인 장르는 뭐죠? 시죠, 시. 시. 근데 지금의 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한시는 이게 이제 국역이 딱 맞아야 돼요. 국역이. 그래갖고 사자, 육자 이렇게 국역이 맞아갖고 그 다음에 당나라 중국에서는 뭐가 있죠? 성조가 있죠. 성조하고 지금 없던 격도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성조와 격을 다 맞추면서 글자 수까지 맞추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시험 보는 과목이 뭐죠? 진사과죠. 그래서 진사과가 명경과보다도 유교경쟁을 강조한 명경과보다 더 높이 평가받죠. 그래서 이제 당대를 대표하는 예술이 시인데